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1학기 방사선 계측학 3주차 온라인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부분은요,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과서에는 책 페이지 45페이지에서부터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방사선 계측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교과명에서도 먼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사선 계측은요, 방사선 입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바로바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과 어떤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간접적으로 받는 그 신호를 검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방사선 계측학이다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문제를 풀어봤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X선과 감마선은 모두 전자기파 방사선이다. 이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객관식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에서 보시면요. 전자기파 방사선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면 크게 방사선을 전자기파 방사선과 그리고 우리 입자 방사선으로 나눴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X선과 감마선 역시 전자기파 방사선이기 때문에 보기 1번 보시면 속력은 서로 같습니다. 근데 그 속력을 우리는 뭘로 계산을 하나요? 보통은 빛의 속도로 계산을 하게 되죠. 따라서 4번도요. 초음파의 속력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와 똑같이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해서 상수를 썼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C는 3 곱하기 얼마였어요? 지금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보기 2번은요. 작은 질량을 갖는다. 누구에 대한 내용인가요? 작은 질량을 갖는다. 전자기파는요.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죠. 그럼 입자 방사선은 한 개의 전자가 움직일 때에 우리 그 질량을 계산하는 킬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걔는요.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질량을 갖는 게 입자 방사선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하량을 갖지 않는다. 플러스의 성향도 아니요, 마이너스의 성향도 아니다 라고 해서 전자기파 방사선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전리 기준에 따른 방사선을 분리하여 설명하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전리 기준으로는 당연히 전리가 되냐 안 되냐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전리 방사선은 뭐가 될까요? 물질을 전리 또는 이온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용어를 배웠는데요. 이온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방사선을 말을 하고요. 보통은 알파, 베타, 중성자 그리고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X선이나 감마선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전리를 시키지 못하는 거, 이온화를 시키지 못하는 방사선은 햇빛, 불빛, 전파,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그 방사선들이 비전리 방사선이다. 그래서 방사선사 국가시험에는 제외되는 범위에 속한다라고 했죠. 전리 방사선 중에서도 특히나 공기의 W치다라고 하는 거는 공기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최소한 34 일렉트로볼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W치죠. 이온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수치 W치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3번. 드브로이 파장에 대해서 정의하고 식을 쓰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죠. 드브로이 파장은 여러분들 물리학에서도 그렇고 계측학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정의가 뭐였어요? 드브로이파. 원래는 입자와 파동이 각각 원천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되는 물질이다라고 했었지만 사실 알고 봤더니 빛과 같은 전자파가 파동과 동시에 입자의 이중성을 갖고 있으면 전자처럼 질량을 가진 입자도 입자성과 같이 또 파동성을 갖는다. 그런 이중성에 대해서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우리 드브로이 파장이다라고 했고요. 관련된 식은 드브로이 파장을 구하는 식은 맨 아래에 있는 빨간색 박스에 있는 저 식이 드브로이 파장의 식을 구하는 식인데요. 파장의 단위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길이의 단위였죠. 네, 골과 골 혹은 꼭대기와 꼭대기, 마루와 마루 사이에 얼마만큼의 거리가 되느냐?
네, 파장은 밀리미터, 보통 밀리미터나 마이크로미터로 표시를 하는데요. 원래는 질량이 없는 파동이 운동량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P는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였어요. 그럼 드브로이 파장은 이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람다, 즉 파장은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이 P 안에 운동량 자체가 파동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 P에다가 MV를 대입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드브로이 파장을 구하는 식은 람다는요, MV분의 플랑크 상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식이 유도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4번입니다. 방사성 붕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객관식 문제였어요. 이 그림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해줬던 붕괴도인데요. 자, 우리 붕괴도는 언제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붕괴 과정이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나 그 에너지나 아니면 방출률에 대한 붕괴 형식을 좀 보기 좋게, 한눈에 보기 좋게 그림으로 도식화한 거를 우리는 방사선 붕괴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방향으로 나가면은요, 베타 마이너스 붕괴, 우측 좌측으로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그어지면 베타 플러스 붕괴, 뭐 전자포획이나 알파 붕괴, 아니면은 에너지 준위간에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낸 거는 네, M, 즉 메타스테이블에서 안정화된 상태, 즉 감마선에 대한 방출을 표시하는 방식이다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보기 먼저 1번 보면은요. 137 세슘의 반감기는 30년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맨 위에 보면 137, 네, 세슘은 좌측에 보시면 30Y, 즉 30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죠. 네, 맞는 답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베타1의 에너지는 94.6%이다. 베타2의 강도는 5.4%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에너지와 강도를 이야기했는데 보기에서는요, 각각 퍼센트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옆에 붕괴도를 먼저 볼게요. 베타1의 94.6%는 100%가 붕괴되는 것 중에 베타1이 즉 강도가 94.6%가 방출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베타2 같은 경우에 강도가 5.4%다라고 하는 거겠죠. 에너지의 단위는 네, 메가일렉트로볼트나 일렉트로볼트로 바꿔야겠죠. 그럼 여기서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슘의 에너지는 완전히 안정화될 때 여기에는 지금 단위까지 써져 있지 않지만 메가일렉트로볼트입니다. 1.173 메가일렉트로볼트의 에너지를 가진 게 137 세슘이다. 근데 우리가 IT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137 메타스테이블 바륨과 안정화돼서 IT 핵 이성체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137 바륨으로 안정화됐을 때 그 에너지는 0.662 오른쪽에 보시면 0.662에서 0으로 된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따라서 베타1의 에너지는 1.173 빼기 0.662 메가일렉트로볼트 즉 0.511 메가일렉트로볼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여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에 대한 네, 단위를 꼭 한 번씩 반드시 눈여겨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5번입니다, 여러분. 일시 평형 상태에서는요, 딸 핵종의 방사능이 어미 핵종의 방사능보다 어떻게 되어지며 이것의 그 정도는 얼만큼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사 붕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일시 평형, 같은 말로는 과도 평형이라고 했으며 그 반감기가 딸 핵종의 반감기가 어미 핵종의 반감기와의 차이가 약 100배, 10배에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면 근데 누가 더 반감기가 길어야 됐어요? 당연히 엄마가 더 나이가 많아야지 딸을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낼 수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부등호 하나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었고요. 자, 밑에 식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을 배웠었습니다. n1 곱하기 람다 1은요. n2 괄호 열고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1 각각에 대한 1번은 엄마 핵종에 대한 내용, 2번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딸 핵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괄호 안에 있는 걸 풀게 되면 n2 곱하기 람다 2 빼기 n2 곱하기 람다 1 이렇게 식으로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n1 곱하기 람다 1은 즉 방사능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a1은요. a2 빼기 람다 1 곱하기 n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딸 핵종의 방사능이 어미 핵종의 방사능보다 람다 1 곱하기 n2만큼은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네, 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이어서 우리 영속평형에 대한 문제, 좀 더 쉬운 쉬운 문제인데요. 영속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음 중 영속평형은 어느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였어요. T1은 어미핵종의 반감기이고 T2는 딸핵종의 반감기이다 라고 했고요. 영속평형 같은 경우에는 어미핵종과 딸핵종이 반감기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까? 네, 1000배 정도 아주 길게 차이가 나서 결국에는 나중에 A1과 A2가 같아지는 이 방사능이 같아지는 이 관계를 우리는 영속평형이다라고 했습니다. 반감기가 T1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람다2가 더 당연히 그 반감기의 그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람다2가 부등호 두 개를 갖고 훨씬 더 커지겠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한 개니 두 개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시평행과 관련된 반감기의 표시는 몇 번입니까, 여러분? 1번이 되겠죠. 네, 1번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내줬던 과제 문제이고요. 이어서 오늘의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방사선의 종류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전자기 방사선과 입자 방사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자기파 방사선은 여러분들 누차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X선과 그리고 감마선이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입자 방사선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 알파, 베타, 전자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중성자선, 양성자선 이런 것들은 다 입자 방사선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구별을 해놓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워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요. 1학년 때 굉장히 좀 간략하게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그거보다는 좀 심도 있게 진도를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기파 방사선, 즉 X선과 감마선이 물질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얘가 전자기파 방사선이 들어왔다라고 계측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하전입자, 즉 입자를 가지고 있는 거 알파선 또 혹은 베타선이 물질을 만났을 때 전자기파 방사선과 물질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방법이나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차이점. 세 번째, 자 이렇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자, 이 중성자라고 하는 입자는 물질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천천히 배워볼 건데요. 아마 첫 번째 시간에는 전자기파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45페이지 책을 좀 볼게요. 맨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방사선 계측에서 방사선 입자 하나하나를 직접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방사선 검출의 기본 원리는 방사선과 물질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온 신호를 검출하는 것이다. 밑에 보시면요. 이러한 상호작용으로는 전리작용, 역이작용, 형광작용, 화학작용, 생물작용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로 조금 넘겨보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거는 전자기파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인데요. 비교적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었던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이 내용 먼저 진행을 할게요. 책 페이지는 59페이지입니다. 전자기파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첫 번째 광전 효과, 두 번째 컴퓨턴 산란, 세 번째 전자쌍 생성이었습니다. 광전 효과를 먼저 볼게요. 광전 효과는 우리가 전자기 방사선이 원자나 아니면 분자 근처에 지나가게 되면은요, 그 근처에 오게 되면 전장이나 자장이 심하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 궤도전자에 있던 궤도전자는 이런 강한 자극을 받게 되면 이게 강한 자극을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 결합 에너지보다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요, 궤도전자가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죠. 즉 원자 핵으로부터 구속력이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광전자, 이거를 우리는 완전히 튕겨져 나간 자유전자를 광전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광전효과라고 하는데, 첫 번째 줄 보시면은요. 광자의 전 에너지가, 광자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던 물체에, 광자라고 하는 건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네, X선이나 감마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궤도전자에 흡수돼서 궤도전자를 이탈시키고 자신을 소멸하는 현상. 들어왔던 에너지가 완전히 없어지면서요. 에너지가 너무 결합 에너지보다 컸기 때문에 광전자의 전자 형태로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은요. 전자기 방사선의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보다 낮으면은요, 아무리 강한 전자기파 방사선이 들어와도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가 않죠. 하지만 충분히 들뜸 현상은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결합 에너지보다 낮다라고 하면 들뜸 현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최저한의 진동수보다 높은 진동수를 가진 전자기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이 되겠죠. 전자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면 원자는 여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빈 자리를 다시 기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다음 각에 있던 다음 쉘에 있던 전자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다시 빈 자리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때는 에너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방출되는 X선이 있죠. 네, 특성 X선이라고 하고 이때 X선이 방출되지 않고요. 한 개의 전자가 방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오제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식을 보시면 광전 효과가 일어날 확률, 즉 광전자 흡수 단면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광전 효과가 언제 잘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의 2의 3승분의 원자 번호의 4에서 5승배입니다. 따라서 분자에 있는 원자 번호의 4배, 4승에서 5승배보다는 비례하고 에너지가 낮을수록 또 광전 효과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우리 마치 언제 볼 수 있냐면요. X선이 P사체를 구성하는 그 물질의 원자랑 충돌을 해서 X선이 최내각전자가 완전히 흡수돼서 궤도전자를 광전자로 수출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X선이 완전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한테는 피폭 선량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완전하게 흡수됐기 때문에 우리가 필름에는 도달하지 않고 2차선도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뼈는 흡수가 많이 일어나서 영상에서는 연부 조직보다 하얗게 나타나는 원리가 광전 효과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책을 좀 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 광전 효과는 광자가 원자의 궤도전자에 흡수돼서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궤도전자가 이탈하여 광전자를 방출하는 현상이다. 뒤로 넘겨보시면은요. 60페이지에 첫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궤도전자는 일정한 크기의 결합 에너지를 가지므로 광전자의 에너지는 입사된 광자의 에너지에서 결합 에너지를 뺀 값이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박스 밑에 보시면은요. 중간에 물질의 대략 원자 번호 Z에 4에서 5승배 비례하며 광자 에너지의 3승에 반비례한다. 오른쪽에 식 있습니다. 오른쪽에 61페이지에 지금 PPT에 있는 식이 있죠. 2.17번에 보면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게 즉 뭐예요? 광전자에 들어오는 광전 효과를 일으키는 광전자 에너지는 우리가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에너지와 같은 거고 원자 번호는 4승에서 5승배 혹은 5승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효과 뭐 있다고 했죠? 특성 X선 그리고 오제전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요. 특성 X선 말고요. X선 중에 연속 X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면 연속 X선은 특성 X선은 아까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빈 자리를 공석을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자리가 비워지게 되면 광전자가 튕겨져 나가서 안쪽에 있는 자리가 비워지게 되면 이 전자는 들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원자 핵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애부터 무조건 채우려고 합니다. 바깥쪽에 있던 지금 KL각에서 지금 전자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때 에너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특성 X선이 발생되고 이 X선이 발생하다가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쳐서 전자를 완전히 빼내게 되면 오제전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특성 X선에는 모질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적용이 되고요. 이 모질리의 법칙은 뭐예요? 루트 진동수는 A와 B는 상수입니다. A 괄호 열고 원자 번호 빼기 상수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즉 특성 X선의 에너지는 이 발산하는 원자의 그 원자 번호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와 별 특별한 이 원자 번호의 루트를 없애려면은 전체에다가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수는 원자 번호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식이 유추될 수 있겠죠. 연속 X선 같은 경우는 제동복사선이라고 하고 제동방사선이라고도 하는데요. 근처에 와서 아예 특성 X선은 정확한 나의 에너지가 있는 선에너지 스펙트럼이긴 하지만 연속 X선 같은 경우에는 감속된 에너지에 따라서 커브를 틀면서 원자 핵 주변에서
쭉 커브를 틀면서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커브 틀 때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처럼 이런 에너지, 연속 에너지를 보이는 게 연속 X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컴퓨턴 산란입니다. 61페이지. 컴퓨턴 산란에 대한 내용은 먼저 책에 먼저 읽어볼게요. 61페이지에 보시면 컴퓨터 산란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전자에 입사된 광자가 튕기면서 전달하는 에너지로 궤도 전자를 이탈하여 컴퓨턴 전자로 방출되고 광자는 방향을 바꿔 진행한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 2.10 그림 자유전자에 광자가 입사하여 컴퓨터 산란을 하는 과정 그림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교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PPT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광전 효과는 어떤 거였어요? 내가 들어가는 X선이나 감마선의 에너지를 모두 다 줘버리는 거예요. 광전자가 튕겨져 나오고 만약에 에너지가 잉여 에너지가 남았다라고 하면 광전자가 움직일 수 있게 운동 에너지로 발산이 되게 되는데요. 컴퓨터 산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처음에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전자를 탁 쳤어요. 치게 되면 이 각도를 줘도 쳤기 때문에 전자는 반도전자, 되팀전자라고도 하는데 전자는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가고 이 잉여 에너지는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슬러시라고 해서 작아진 에너지가 발산돼서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가게 되는 형태를 우리는 컴퓨턴 산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컴퓨턴 산란은요. 전자기파 방사선이 원자나 분자 근처에 지나갈 때 광자가 원자의 궤도 전자랑 충돌을 해요. 근데 전자가 아까는 광전 효과는 모든 에너지를 줬지만 얘는 전자 자기 에너지 일부만 주고 전자를 튕겨 나가게 되고 동시에 광자 자기 자신은 그 에너지만큼 낮아져서 다른 방향으로 산란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턴 산란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컴퓨턴 효과가 일어나면요. 궤도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얻어서 튕겨져 나가게 되는데요. 산란 광자는 파장이 길어지겠죠. 왜?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파장은 길어지죠. 그리고 진행 방향도 변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반도전자라고 했고요. 같은 말로 아까 되팀전자 혹은 컴퓨턴 전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산란된 전자기파 방사선은 뭐라고 하겠어요? 산란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는 최외곽 전자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교수님 여기 PPT 보시면 첫 번째 줄 보면 입사 광자가 자유전자 또는 최외곽 전자랑 가장 많이 반응을 하는데요. 에너지의 일부를 주고 광자의 방향을 바꾸어 튕겨져 나가고 에너지를 전달받은 전자가 궤도를 이탈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식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요 식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은요. 파장은요. 이 파장의 세기는요. 이 각도, 즉 여러분들 교과서 보겠습니다. 2.10에 보시면은 입사 광자가 있고 정지되어 있던 전자가 있는데 산란강에 따라서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각도가 얼마냐라는 거에 따라서요. 이 각도가 만약에 0도였습니다. 그러면은 파장의 변화 0이에요. 자, 이 각도가 90도였어요. 그러면 0.0243 옹스트롱의 파장의 길이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각도가 180도였습니다. 이때 에너지, 컴퓨턴 전자의 반도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에너지가 되는데요. 0.00486 옹스트롱이라고 하는 단위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게 최대가 됩니다. 그럼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컴퓨턴 전자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각도는 산란각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 거. 몇 도예요, 여러분? 당연히 180도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컴퓨턴 전자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로 넘길게요. 62페이지에 보시면 식 2.21 볼 거고요. 2.21 보면 보시게 되면은요. 이 첫 번째 박스 보면 컴퓨턴 산란이 일어날 확률은 에너지분의 원자 번호입니다. 즉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컴퓨턴 산란은 많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낮을수록 컴퓨턴 산란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의 슬러시예요. 즉 산란 광자가 되겠죠. 이 산란 광자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되겠는데요. 자, 분모와 분자를 먼저 나눴을 때 식이 좀 복잡하죠.
분모와 분자를 나눴을 때 분자에는요 원래 들어왔던 광자의 에너지 즉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가 되겠고요. 분모에 보면은 1 플러스 다시 분수 만듭니다. MC 제곱. MC 제곱 뭐였어요? M5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가만히 있던 전자의 질량이 되겠죠. 그리고 C는 광속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2는 이거 식을 먼저 볼게요. M5의 C의 제곱분에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거 뭐였어요? 원래 입사됐던 에너지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이 되겠고 밑에 보시면은요. 밑에 보면요. 반도전자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반도전자는 당연히 들어온 에너지에서 전자를 때리고 산란된 광자의 에너지를 빼게 되면 반도전자의 에너지가 되겠죠. 위에 옆에 그 식을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요. 지금 방금 두 번째 박스에서 봤던 거에 분모와 분자만 바꿔놓은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보통 어느 식을 외우냐라고 하면 저는 세 번째 식을 외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의 세타가 언제가 몇 도였을 때가 가장 최대의 에너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180도라고 했죠. 네. 180도였을 때 에너지 보시면은 180도에 넣게 되면은요.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180도는 상수 2가 됩니다. 밑에 보시면 반도전자의 최대 에너지는 분모와 분자를 나누었을 때 위에는 입사된 광자의 에너지 분모에는 1 플러스 2 곱하기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분의 MC의 제곱. 이거를 칠판에서 쓰면서 이야기를 해야 좀 빨리빨리 할 텐데 읽으면서 하려니까 좀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있는 거니까요. 요 식 중에 어느 식을 암기하는 걸 나는 추천을 한다? 네, 세 번째 식을 암기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요. 검출기의 반응 볼게요. X축은 에너지이고요. Y축은 일어날 수 있는 이 D2분의 핵 변환이 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컴퓨턴 연속 산란이기 때문에 이 연속 에너지는요. 검출기에서 봤을 때 쭉 일어나다가 최고 각도가 180도일 때 에너지가 제일 커집니다. 여기 180도일 때 여기 뾰족한 부분 있죠? 요거를 컴퓨턴 엣지, 컴퓨턴 단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책 볼게요. 63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 산란 광자의 에너지는요. 산란각 세타에 의해 변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즉 있어요. 입사 광자의 에너지가 1메가 일렉트로볼트인 경우 컴퓨턴 전자의 최대 에너지는 요런 식이 되고 0.796 메가 일렉트로볼트가 되고 바로 그 전단에서 피크를 이루는 단해가 형성되는데 이를 컴퓨턴 단해, 컴퓨턴 엣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는 0부터 컴퓨턴 단해까지 연속된 분포를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 책 64페이지 뒤에 있습니다. 그림 2-12번 보면 교수님이 지금 PPT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요. 컴퓨턴 단해 거기다가 한글로 컴퓨턴 엣지 최대 세타는 몇 도? 180도 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책의 페이지 63페이지에 예제 2.9, 2.10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를 만약에 구매하셨다면 이것도 문제를 풀어보시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식이 조금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식을 암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플립드 러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같이 교수님이랑 복습을 할 건데요. 같이 한번 보면서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할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끔 교수님이 충분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요. 1교시는 여기에서 마치고 2교시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수업 들어주세요.